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소상공인이 만든 맥주 한 잔과 대통령 그리고 재계 인사들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격식 없이 경제 현안 특히 일자리 문제를 나누겠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다시 풀어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과거의 격식과 관례를 깨고 소통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얘기도 나올 텐데요.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분이시죠. 아주대 김용규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K뱅크에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모바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욕구를 잘 맞춘 서비스들도 인기가 많고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비자 보호 또 여러 가지 금융의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 갖고 있을까요? 비대면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의 가치까지 흔들릴 수 있을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봅니다. 부동산 전망대 오늘은 증세 논란 속에서 과연 부동산 보유세 어디로 향할지 짚어드립니다.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라는 표현보다는요, 공식 명칭인 호프타임이 더 핵심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격식 없는 의견 교환의 자리, 과거의 형식을 탈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정책이고요. 여러 가지 잡음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 문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겠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여기에다 증세 문제까지 다양한 경제 현안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산파시죠.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공식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인데요. 사실 스탠딩으로 맥주 한잔 하자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 간담회의 의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그 투자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인들과의 사실상 첫 번째 만남이죠. 네. 물론 지난번 대통령이 방미하셨을 때 기업인들과 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었고 주제도 제한적이었고요. 당시 대통령께서는 그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번 만남이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바로 지난 화요일 25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의 후속 조치다. 즉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기업인들의 말을 허심탄회하게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지난 그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도 소득 주도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공정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이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과 만나겠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대된 분들에 비해서 기업 규모로나 재계 서열로는 조금 비교되지 않는 분인데 굉장히 상징적이다. 오히려 더 이런 얘기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간담회 대상은 그 재벌이라고 불리는 그 대기업 집단 대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짝수, 그러니까 자산 순위로 이제 2위, 4위, 6위 기업 집단의 대표가 오는 거고 이제 내일이 홀수인데요. 네네. 이 오뚜기는 사실 이제 그런 대재벌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례적인데요. 근데 오뚜기는 이제 오뚜기 라면 구매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 소비자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최근에. 네. 이제 지난해 9월에 창업자 함태호 명예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1,5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낸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이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이런 이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급적 오뚜기 라면을 먹는데요. 네네. 전체 직원이 이제 3,100명인데
이 중 36명만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정직하고 윤리적인 경영, 사람 중심 경영, 뭐 네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다른 재벌 기업에도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네. 뭐 그러한 어떤 데에서 초대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마트 시식 사원까지 정규직 채용을 했다라는 기업, 아무래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는 건 대통령 혹은 정부의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할 수 있군요. 일단 기존에는 간담회 혹은 만찬이라고 하면 굉장히 형식이 복잡했고 내용도 사실 사전에 조율되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쇼잉을 한 뒤에는 그냥 발표하고 이런 방식인데요. 이번에는 호프타임이다. 이것도 좀 파격적입니다. 소상공인이 만든 맥주, 뭐 심지어는 대기업의 맥주와 지역 소주를 합쳐서 소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술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형식을 파괴하려는 의도, 사무회동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대로 그 격식을 없애자는 것이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격식 없이 얘기를 하자. 네. 사실 대통령이 이제 의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미 네네.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네네. 경호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국민들과 자유롭게 접촉을 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의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벗고 얘기합시다. 아, 네. 이게 결국 이제 양복 윗도리를 벗고 넥타이도 풀고 네. 뭐 그야말로 계급장도 떼고 얘기하자. 뭐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맥주도 한잔 하면서 네.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 이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보 얘기를 좀 전달할 테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기업들도 당신들 상황과 어려움 얘기해보라. 이런 의미도 됩니까? 좀 듣겠다라는 뜻도 될까요?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사실은 이 기업과의 대통령의 간담회, 뭐 정확히 말하면 정부와 행정부와 이 기업, 경제계의 소통 사실은 좀 낯설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정부들하고 봤을 때 대개는 좀 흔히 말해서 좀 민원을 들어주는 자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자리 이런 얘기라는 평도 많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흐름 자체를. 네. 과거 정부도 사실 정권 초기에 기업인들을 만났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취임 64일 만에 이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이후에 회동 정례화를 이제 선언한 적이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6개월 만에 10대 그룹 이제 대표들과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주로 자기 얘기를 하는 분이죠. 듣기보다는. 네네. 그래서 이제 남의 얘기를 듣기보단 내가 이런 걸 해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제 주로 네. 자기 얘기를 하는 분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금 다 알려줬죠. 뭐 네. 사실 준비한 대로 쓰여진 대로 이제 읽은 거고요. 그리고 네. 사전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사전 조율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번에는 아무것도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일자리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다. 이런 이제 주제만 주어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례적일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형식만큼이나 지금 경제 현안에 대한 소통의 방식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 좀 듣겠다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좀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네. 이렇게 두 개 이틀 동안 나눠서 한다라는 건 그만큼의 관심일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좀 건질만한 진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틀이라는 저녁을 이제 시간을 완전히 비운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아마 이 재계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면 그분의 그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말을 끊고 들어오거나 당신의 생각을 먼저 사전에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대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가 네. 보통 회사에서 보면은 사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기업에서의 어떠한 일부 잘못된 이제 회의 방식인데요. 네네. 이 점에서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주 이제 좀 민주적이고 그래서 아마 익숙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다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뭐 빠지지 않고 이야기할 게 바로 일자리 창출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이야기일 텐데요. 뭐 교수님께서도 이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좀 전달을 할까요? 민간 기업이 사실은 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지난 이제 23일 날 오늘 27일, 28일 모임은 이제 4일 전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주제만 예고를 했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또 말씀하실 내용은 큰 틀에서만 말씀하시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즉 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사람 중심 경제, 네네. 이러한 이제 경제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즉 큰 틀의 필요성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구체적인 이제 일자리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이제 각 기업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대통령이 또 기업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도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또 이제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기업 총수들도 아마 저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예. 어떤 질문을 드릴지 네. 사전에 분명히 조율하지 않았을 테니까. 예. 얘기하다 보면 사실 서로의 더 깊은 면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네. 되고요. 지금 사실 증세 논란에서 법인세 인상도 빠질 수가 없고요. 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최저임금 정해지면서 지금 재계는 사실상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대통령한테 전해질까요?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이제 첫 만남이니까요. 네. 예, 서로 아무래도 탐색전적인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롭게는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좀 조심스럽게 서로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네네. 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물론 이제 오늘과 내일 회의 모두에 이제 참석하는 분이 있으시죠. 네. 박용만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뭐 개개 기업의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항은 네. 이제 재계 대표시니까 네네. 재계 대표로서 뭐 법인세 문제라든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얘기를 뭐 저는 얘기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지만 아직은 뭐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처럼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위기까지 좀 예측을 해봤고요. 뭐 기업들도 사실 앞서 이런 간담회를 앞두고 좀 제스처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새 정부 기조에 좀 맞춰서 뭐 일자리나 상생 협력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재계도 일단은 합을 맞추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재계가 성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네. 통해서 사실 혜택을 입게 될 이제 여러 어떤 근로자들의 가정이라든가 상생 협력 대상이 되는 협력 어떤 중소기업들의 그러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기업들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도 하고 그래서 기업의 이익도 함께 하면서 또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과거 뭐 한국 역사에서 사실 정부와 기업 파트너의 관계라기보다는 정부가 끌고 가는 형국이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투자를 압박하거나 좀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사실 좀 그런 패러다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했지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일자리, 상생 움직이게 해야 될까요? 좀 큰 원칙은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오늘이 첫 번째 만남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이제 수시로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고용과 투자의 주체가 분명히 기업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이 시장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요한 제도적 기반, 계약이라든가 또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한 어떤 인프라를 또 하는 역할이 정부거든요. 네.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사실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면서 국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임금 격차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업의 고민이기도 하고 국민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이 이제 그런 첫날이고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주기적으로 계속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나 토크쇼에서 굳이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융화되는 날, 또 의견이 맞아서 한국 경제의 해법을 찾는 날 저희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주대학교 경영학부 김용기 교수, 문재인 정부 후보자 캠프 시절의 일자리 추진 단장이었죠. 김용기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 또 인터뷰 듣다가 궁금하신 부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은행 중에서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아침부터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오늘 아침 7시부터 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의 획기적인 것들도 눈에 띕니다. 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동된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비용을 많이 줄인 만큼 좀 고객 혜택도 많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4월 K뱅크 출범 때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고요. 오늘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좀 여러 가지 이 위협을 가할 만큼 이 모바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 돌풍이 계속 이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만큼 비대면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하고 금융상품을 사고 또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 소비자 보호 부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넷 은행 또 은행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의견도 좋습니다. 함께 방송 만들어 가시죠.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는 뭘까요?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분기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장률 다 좋아진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0%대로 떨어졌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6% 늘었습니다. 네. 1분기 성장률 1.1%와 비교하면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네. 이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따른 여파로 수출이 3% 정도 줄어든 데다가 이 건설 투자가 주춤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에 1%대로 올랐던 이 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다시 0%로 좀 내려앉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분기별 성장률을 보니까 2015년 4분기 이후에 한 번만 빼고 모두 0%대를 좀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좀 성장률로 3%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3, 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8%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네, 언제 0%라는 말 자체가 주는 좀 느낌 때문에 그랬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나요? 네,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아서 1분기와 비교한 2분기의 성적표가 그리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니까 작년 2분기보다는 2.7%가 좀 성장을 해서 3%에 거의 좀 가까웠습니다. 2분기에 수출이 줄긴 했는데 민간 소비도 좀 좋아졌는데요. 2분기 민간 소비는 1분기보다 0.9%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에 6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출 노조와 함께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이 소비 심리가 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설비 투자는 5.1%가 늘면서 1분기보다 역시 더 좋았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인터뷰 준비 중인데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드디어 두 번째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 K뱅크에 이어서 두 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은행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좀 설치를 하면 은행 창구에 갈 필요가 없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은행 업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는 수신과 여신, 체크카드, 해외 송금 등 주요 상품과 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4,2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이 카카오톡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차별화된 모바일 편의성, 또 이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좀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차별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네, 우선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 자료 없이 그 연봉의 최대 1.6배,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저금리는 2.86%라고 합니다. 또 이 급여이체나 적금가입 등 같은 이 조건을 걸고 우대 혜택을 주는 시중은행과는 달리 모든 고객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송금 수수료가 좀 많이 저렴한데 네. 송금액이 $5,000 이하면 5,000원, $5,000 이상이면 10,000원으로 좀 정해서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이 국내은행 이체 수수료, 또 주요 ATM 수수료도 연말까지 좀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예. 자,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면 5년간 세수 효과, 이른바 이제 부자 증세인데요. 16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 추계를 좀 의뢰를 했는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올리면 이 소득세수가 앞으로 5년간 4조 8,4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소득세 과표는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 5억 원 이상은 40%의 세율인데 이걸 2%포인트 올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또 이 과표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법인세율을 25%로 적용을 할 경우에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600억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예.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수익률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 7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거치는 셈입니다. 지금 때 아닌 증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프레임 만드느라 바쁜 상황인데 정부가 일단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다음 주에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좀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세율을 높여야 된다는 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세율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쪽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금리 환경 혹독해질 것이다. 이 두려움은 가득했는데 뚜껑 열 때마다 좀 생각보다 놀라진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됐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에서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 연준은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시사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시점이 12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아직까지는 낮아서 네. 내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도 조금 숨통을 트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축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고된 바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보다는 보유자산 축소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했던 반면에 이 축소 시점은 아직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연준은 현재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 자산을 축소하면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 효과가 있어서 이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보유자산 축소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네.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서 10월께 이 시점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험 비교하려면 여러 가지 정보도 넣어야 되고 좀 까다로웠는데 포털에서 이제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인터넷 포털인 다음과 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와 좀 협정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다음 달부터 다음에서 이 자동차 보험을 검색하면 네. 보험다모와의 자동차 보험료를 그대로 좀 비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 상품 홈페이지와도 연결을 해서 보험료 확인 후에 곧바로 이 가입 절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보험다모와는 자동차와 여행자 또 연금, 보장성 보험 같은 보험 회사별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성장률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민간 소비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추경 집행
경쟁과 맞물려서 수출과 함께 예수분의 본격적인 회복에 청신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2분기 성장률 여러 가지 또 긍정적 신호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계속적인 기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뱅크 오전에 영업을 시작했고 인기가 많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나가고 있죠. 계좌를 만드는데 7분이면 된다. 또 비상금 대출 이런 평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풍부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이제 인터넷 은행이 좀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뉴스에서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 소득 증빙 자료도 필요 없고 또 재직 증명서도 필요 없이 대출이 된다. 언뜻 보면 편리하고 혜택인 것 같지만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라는 우려도 하게 되죠. 또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들, 이 소비자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한국 상황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보완한다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말 4차 산업에 맞는 금융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우려를 만들어내겠죠.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융소비자 네트워크에서도 포럼을 열고 이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시죠.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예, 오늘 영업 개시한 카카오뱅크 접속이 지체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편리함도 좋고 여러 가지 간편함도 좋지만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높을까, 배경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카카오뱅크는 업계 최고한대 저금리를 내세운 신용대출이라든지 네. 또는 세 가지 이체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고 해외 송금도 굉장히 싸게 한다, 이런 전략을 내세워서 일단은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10시에 벌써 35,000명이 가입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것은 이용자 수가 4,200만 명이 웃도는 국내 최대 메신저가 카카오톡과 그렇죠. 연계돼서 이 카카오톡 유저들이 호기심에 계좌를 많이 개설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카카오톡이라는 이 배경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기존 은행들도 이 모바일 뱅킹 같은 서비스, 심지어는 메신저 기능까지 있는 것들도 열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K뱅크, 카카오뱅크까지 특히 보니까 60초 비상금 대출, 이런 좀 다양한 서비스들도 있더라고요. 은행업 판도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하시던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판도를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 K뱅크가 지난 4월에 출범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는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중단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매기 역할로 전체적인 시장을 경쟁 구도로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단기적인 효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시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인터넷 뱅크는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환영을 받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우위도 좀 점해야 되고, 이 경쟁을 유발해서 제3, 제4의 인터넷 뱅킹 은행도 설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기존 은행들이 좀 고객들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모양 때문에 약간 경쟁 구도, 좀 시장을 확 깨우고 잠을 깨우는 게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참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신데, 은산 분리 같은 거 사실 쉽게 해결될까, 이런 지금 전망도 있는데 그거 좀 풀어줘야 사실 인터넷 은행이 좀 날개를 달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내용이 은산분리 문제인데요. 네. 지금 법에서 은행 지분은 산업자본이 10%까지만 보유하고, 네. 이결권은 4%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좀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 진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은산분리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이런 그 인터넷 은행을 잘할 수 있는 ICT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풀어주고 은산분리 허용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네. 마련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점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포럼 여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아주 편리하고 새로운 뭐랄까요. 정말 시장의 돌풍 또 시장의 기존 기득권들에게 좀 긴장감을 주는 것이긴 한데 예. 그만큼 또 소비자 보호 부분은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업계들도 좀 신경 쓰고 있나요? 아직은 뭐 영업에 신경 쓰느냐고 소비자 보호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네. 또 전산으로만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러한 서비스 대응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네. 소비자 문제가 이 부분에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기사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소비자 보호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9월 2일까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일 수도 있는데 특히 비대면 거래 말씀 지적해 주셨지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재직 증명, 소득 증빙 없이 대출 가능하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이 위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점들이 가장 우려가 되나요? 일단은 현재 은행 거래에서도 일상적으로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같은 전자금융 사기가 상당히 네네.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것은 비대면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특히 전자금융 사기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가장 우려시 되는 것이 해킹 등 대량 고객 정보를 탈취해가지고 집단적인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전 대책이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일 해킹이나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로 메가톱급 금융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되면 소용이 없겠죠. 이 카카오톡 한두 번으로 돈을 보낸다 이런 광고도 나오던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대출 규제, 가계부채 대책 같은 것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업이나 저축은행도 문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결국 예. 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은행들 자체도 부실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융자본 즉 한투가 58%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자가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결국은 은산분리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만 이런 그 자금 조달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되지 해결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해결해 주되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라든지 리스크를 전이한다든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런 문제들은 미리 좀 마련해 놓고 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전 대책이 아니면 정말 의미가 없게 되겠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전 대책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좀 이제 나서서 대책이나 정책 환경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4차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무게중심이 쏠려 있긴 합니다만 예. 어떡합니까? 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지할 때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글자 크기를 크게 줄인다든지 또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글자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뭐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든지 인터넷 거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고 책임 수준은 한도는 어느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 이런 것도 미리 사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공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좀 작은 문제지만 이제 인터넷 뱅크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좀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 이용자로서 좀 하나만 이렇게 좀 알려주시죠.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지만은 비밀번호 간수하는 거랑 그다음에 계좌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해놨다든지 또는
이걸 해킹에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 그 비밀번호나 계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기본 은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터넷 뱅크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안, 정보 보안 관리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부동산 전망대 연결하기 전에 앞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해서 이 인터넷 뱅킹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요.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또 여러 가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죠. 특히 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메신저들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는 이런 부분에 취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용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인을 사칭하는 분이 카카오톡 혹은 뭐 다른 메신저, 라인, 뭐 여러 가지 SNS 메신저로 야, 나 좀 급한데 얼마만 빌려줘라고 보냈다고 손쉽게 송금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화라든지 또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확실히 본인인지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부동산 전망대 연결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고 있는 증세 이슈에서 보유세 같은 것들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상태가 좀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전망대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연결되면 바로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증세 얘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당장 국가가 새로운 정책,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또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개편 등 그런 것들이 지금 핵심 사안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주택가격 계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규제를 예고한 뒤에는 가격이 급등했고 그 급등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 오르는 것과는 국지적이고 여러 가지 내리는 곳들도 있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서울을 바라보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증세 얘기가 지금 뜨거운데 부동산 쪽에서는 보유세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네. 사실 부동산 관련한 공약으로 최종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요. 요즘 시장이 좀 열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진정시킬 방안으로 이 세금 카드를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가 지금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유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세금입니다. 지금은 좀 낮은 편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일단 거래를 할 때 있는 취득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외국에 비해서는 보유세는 좀 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고, 네. 높다라는 평가를 예전부터 받아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초고소득 증세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적 합의가 좀 이끌어 나오면은,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 구간을 조정을 한다던가 해서 손볼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세금이라는 게,
일단 받는다고 하면은 조세 저항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는 데까지 좀 그 정치권에서도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현실화가 될 것인지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증세 내용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보유세 역시도 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주택가격 상승 이거 좀 너무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지금 버블 세븐이 아니라 노블 세븐 얘기 나올 만큼 수도권은 계속 오름세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지금 요즘 시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버블 세븐 많이 나왔는데 뭐 그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노블 세븐이라고 지정이 된 데, 그러니까 얘기가 된 데를 보시면은 사실 과거의 버블 세븐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3구도 있겠고 분당, 용인, 평촌 등 그 경기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꼽히는 곳은 과천을 빼고는 다 서울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서울 지역의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 그리고 공급이 이때까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버블이랑은 조금 지역적 차이가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점을 꼽자면은 과거에는 대형 위주로 오름폭이 좀 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중소형, 완연한 중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점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좀 명백하게 지금 서울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네. 연초에는 뭐 하락세 아니면 약보합세 정도를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는 건 맞고요. 네네. 다만 좀 수도권에서도 입주가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입주 물량 때문에 약세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서울 중심부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입주도 지속해서 살펴봐야 된 포인트지만 금리라든가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계속 대책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이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시시각각 과거에 비해서는 이 부동산 거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에는 호흡이 길었다면 이제 정말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를 좀 피해서 투자 또 시세 차익 목적으로 오피스텔로 막 쏠렸거든요. 이 밤샘 줄서기가 있던데 보니까 시스템이 미비해서 현장 접수만 가능해서 그렇게 줄 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정부도 좀 이제 뭔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피스텔 요즘 한창 뭐 줄서기 문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랑 달리 이게 규제가 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좀 몰렸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좀 달리 청약 방식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인터넷 청약이 아니라 줄 세우기가 좀 일어난 게 있었고 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온라인 청약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규제들이 아파트랑은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정부도 좀 나서서 이 좀 뭐 풍선 효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제스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부동산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아서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수기라고. 아, 비수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이 정말 무색해지려고 하는 게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최근 나오는 게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분양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그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발표가 난 싱글 센트럴 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350가구를 했는데 청약 통장만 거의 2만 명 정도 몰렸기 때문에 평균 한 56대 1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7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남 고등지구에 호반 베르디움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견본주택을 오픈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 있다라고 들었을 때 계속 분양시장이 활발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역시도 DMC 에코자이 견본주택 오픈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개별 시장 상황은 또 달리 진행된다 이런 것도 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또 인터넷 뱅킹 시중은행하고 차이가 어떤 건가 관련해서 좀 많은 궁금증 올려주셨습니다. 보유세 올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여러 가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보유세 올려야 되신다고 말씀하신 0140님은 다가구 여러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올려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또 한 가구 계신 분 갖고 계신 3359님은 너무 높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2097님 아이들에게 피서를 못 가는 대신 용돈을 줬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엄마 저축해라고 줬다고요. 예쁜 아가들 워터파크 좀 보내주세요 하셨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2097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